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12구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헬로윈 축제 이벤트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상인들과 참사 유가족들이 헬로윈 축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예년대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재식합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느 해라면 호박 장식으로 가득했을 광장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매년 이태원에서 열렸던 지구촌 축제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년도부터 축제는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는 올해 정도는 조용히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거는 뭐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 참사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태원. 상인들의 호소는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이태원으로 오셔서 이제 쇼핑도 예전처럼 좀 해주시고 지금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 역시 헬로윈 축제 문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분이 놀러 오셔서 그걸 쳐다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또 기억해 줄 수 있거든요. 다만 참사 현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을 찾아 추모의 의미도 되새겨달라고 당부합니다.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 분에 한번 총평 삼아서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초점 자체가 이 축제 자체에 맞춰져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사실 이태원에서 있었던 12구 참사의 본질은 이 공적 시스템의 실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축제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이게 포커싱이 되는 게 물론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이 탓은 분명 그때 부재해 있었던 공권력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십니다. 네. 네. 장유미 변호사는. 저는 은근슬쩍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일부 지자체에서 우리 뭐 홍대 앞에서는 할로윈 축제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서 지자체장, 그 윗선 등등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딱 꼬리 자르면서 그럼 금지할 권한은 본인들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마치 그게 시민들이 어떻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를테면 우측 통행했으면 뭐 사고가 되지 않았을 거란 시뮬레이션 내용을 기재화한 기사 등등 보면 온당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가 갖는 이런 심리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뭐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살리면서 추모도 하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논점을 이렇게 좁혀 봅시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추모할 것이냐, 어떻게 애도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 추모의 형식, 애도의 형식과 관련된 범위로 좁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현장을 가기가 상당히 저하된다는 분들이 많죠. 저 아는 분도 거기에 굉장히 단골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사고가 났던 현장에서 뭐 사실상 같은 행사를 주최하는 것
제가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라면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불꽃놀이를 한다라고 그래서 여의도는 갈 수가 없었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한강변을 갔는데 제가 이태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났었고 그 현장이 이거보다 훨씬 빽빽한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음에 이르렀나 보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타인의 내 이웃의 죽음이지만 나한테도 이게 언젠간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공유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아까 질문 주신 부분으로 돌아가면 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한다면 저는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도 최소한 이번 연도는 그 공간에서는 이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그 젊은이의 말에 공감이 좀 됐습니다. 한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모를 단지 그런 참사에 대한 추모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추모에는 반드시 이전에 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행사를 한 해 만에 뭐 추모의 방식을 논의하는 건 조금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모의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강제로 이게 올바른 추모의 방식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불편해서 그곳에 가는 게 좀 힘들어서 안 가시고 다른 방식으로 추모를 하시는 분도 그분만의 추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장소에 다시 가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나름의 추모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개인적 판단에 맡기면 규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그럼 이태원의 상인분들은? 그게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상인분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제발 와주세요. 저희도 일단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문을 닫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떤 추모의 의미에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돼야 되는 그런 기점에 기사를 봤더니 상당히 공실률이 많더라고요. 이제 상인분들도 이태원을 많이 떠나신 거죠. 왜냐하면 과거만큼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 상인분들을 생각해서 이태원을 더 가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추모에 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좀 꿋꿋이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가족 분들도 누군가의 생계가 이렇게 위협받아 가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기억되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상인분들에게는 죄가 없으면 잘못이 없어요. 물론 도의적 어떤 책임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생계는 그대로 이어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추모를 한다라면 추모의 마음에 어떤 부합하는 형식이라는 것도 있는 법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이태원에 가서 하는 게 하나의 추모의 방식일 수도 있을 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에 들어간다든지 술집에 들어간다 해서 그러면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노는 게 그러면 추모하는 마음에 부응하는 형식이냐. 아마도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헬로윈 축제를 열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단순화한다면. 맞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참사의 기억이 모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고인들께서도 또 유족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즐기고 축제를 다시 여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유족분들이 그렇게 밝히셨으니까 어찌 본다면 여기서 굳이 이제 어떤 또 논란을 이제 크게 가져갈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어찌 본다면 개인에게 맡기는 게 지금 이런 문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추모라고 하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추모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행위의 형식은 어쩔 수 없이 삼가하는 자세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죠? 그런데 삼가하는 장식인데 그냥 그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가 여기서 뭔가 간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결정을 해주면 네. 더 속이 편하다. 네.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되게 있잖아요. 거기 네. 따르면 내가 되는데 그렇죠. 합의된 어떤 그게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는 지자체나 이 몫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인분들이 연합된 이 단체나 만약에 제가 거기서 뭔가 조직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일단 그 공간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을 지나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뭐 지자체와 이 상인분들이 뭔가 다 같이 마음이 모아진다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그 잠시의 시간 동안만큼은 모두 음악 소리도 끄고 제가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때는 음악도 끄고 조명도 끄고 모두가 그렇죠. 묵념하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우리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축제는 축제대로 즐겨주십시오. 이런 아이디어 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머릿속에 더 갔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족들도 그냥 그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즐기는데 사실은 속성이 이제 캥기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상가하는 자세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좋아의 지점이 뭘까? 그러면 이태원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한번 좀 이런 기획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시각에 1분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모든 어떤 것을 멈추고 거기 어떤 이태원에서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고 있는 분들이 잠깐 기리는 어떤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 준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을 오시는 분들도 좀 더 의미를 갖고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 나름대로도 또 마음의 그런 부채감 같은 걸 좀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에 되면 일상을 영위하다가 딱 몇 시가 되면 전국에 사이렌 앵 울리면서 묵념 시간 묵념하죠. 이런 거 이제 갖는 거와 비슷하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을 언제까지 하나의 그냥 공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선 일상이 그대로 영위되는데 이태원에서만 그것이 저어되는 채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그 공간에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정말 진심을 모아서 추모하자. 이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장관께서 아주 건설적인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가 되면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태원으로 오실 거고 나는 다른 추모의 방식을 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안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어떤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안이 나와서 모두가 함께 좀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뭐 마포구청이 뭐 삼가 뭐 금지한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펜스룰이라고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죠. 미국에서 저기 미투 막 발생하니까 그래서 나는 같이 안 먹는다. 네, 난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근처에도 안 간다. 욕 많이 먹었잖아요. 욕 많이 먹었죠. 그게 지금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냐? 그럼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접근법이 이게.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축제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세 분이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던 1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다음에 진정한 추모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바로 그것들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죠. 네. 그렇죠. 12구 참사가 발생한 후에 5성 참사가 발생했다는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경찰들 앞에서 엄청 화를 내면서 법적으로 딱딱 이렇게 책임을 지을 건 지고 말 건 말아야지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책임지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법이라는 건 딱 현재 정해진 그 틀거리에 들어맞느냐 아니냐의 작업이에요.
사법고시든 변호사 시험이든 다 그런 형식으로 법 적시하고 사례 쓴 다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겁니다.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최고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회에선. 그게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느냐. 이상민 안전부 장관입니다. 안전 담보했습니까? 해임 건의안 제출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쩔 수 없는 카드가 탄핵이었는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유사한 이런 재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언론 보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최대 그래도 일간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획 기사를 이틀에 걸쳐서 내놨는데 하나는 우측 통행을 하면 참사를 막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는 불법 주정차가 1년이 지났지만 더 심각해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거는 그 참사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그때 당시 부재였던 공적 시스템이나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고요. 모든 게 우측 통행하지 않았던 시민, 불법 주정차했던 차량 운전자들, 그분들도 시민들이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이 언론은 계속 혐오의 대상을 찾아 헤맸어요. 처음에는 그 할로윈 파티 자체를 혐오화시켜서 그 행사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자 그 군중 안에서 무슨 머리띠를 한 사람들 무리가 나타나서 밀었다. 토끼 머리띠. 그다음 뭐 밀어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 밀어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밑에 옆에 있던 호텔에서 불법 중축을 해가지고 도로가 좁아졌다. 그것도 벌써 그 도로가 그 상태로 있었던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혐오의 대상만 찾아 돌아다녔지 정권으로 지금의 이 정권이나 혹은 이 공권력이 어떤 타격을 입을까 다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언론이 보였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그 정부, 언론 말고 시민, 세월호 참사 후에 단식을 하는데 옆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그런 시민이 있었고 놀러 가서 그러니까 죽지 않았느냐라는 막말을 내뱉는 시민은 여전히 또 12구 참사에서 나오고 이런 모습은 왜 이런 심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가님? 혐오에 잠식당한 분들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의 행위들이 본질적으로 거리에서 칼부림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뭐 분당 서현역이나 이제 이런 신림역 사건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이제 쌓여왔던 그 좌절과 이런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고 그게 자기의 선택지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분노를 어딘가에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말로 또는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혐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선택을 하는 거죠, 다들. 그래요? 네. 누군가를 혐오하고 탓을 돌리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사안에서 바깥으로 타자화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혐오입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장유미 변호사 어떻게 이게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이 있는데 말이 칼이 되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 정책적인 문제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신의 문제다. 오늘도 제가 뭐 인터뷰 같은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자식 시체팔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하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놀러 간 거 아니냐. 누구나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은 학사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게 이런 혐오의 말을 내뱉는 이건 혐오의 말이 아니라 전 거의 배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어떤 큰 단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 못하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한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안전이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운 좋게 내가 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인을 공격을 한다. 제가 한겨레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존자분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가해자 아니야? 너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너도 밀쳤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대단히 이 무신경한 말이 이 생존자한테는 문신처럼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 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내뱉은 사람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사회에 이런 혐오의 말들이 축적되면요. 이 사회는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상적으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보면 그냥 그 무명의 일반 시민이 아니라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거나 특정한 인터넷 커뮤니티 멤버이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 보통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일단 그 이른바 정파적 사고에 그 물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그 유불리를 따져 들어가면서 분리하니까 공격을 해야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책 접근법이 깔려 있는 게 있고 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개인의 안위는 개인이 지켜야 되는데 왜 나라 탓하느냐. 이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되는 헌법 조항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식 사고에 빠져 있는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고상하게 표현하면 각자의 도생이 뭐냐면 삶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제 극우 커뮤니티나 극우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거든요. 최대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왜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가 시스템에게 책임 전가하느냐. 그렇죠. 이게 기본 전제거든요. 그분들의. 헌법 다시 읽어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산 시민은 조두순과 같이 살기 싫다. 내쫓아라, 내쫓아라. 정부가 앞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이 출소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성범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또는 3번 이상 성폭력을 반복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대상입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폭력으로 숨진 9살 피해자의 이름을 따 제시카법으로 불리는데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500m 안에선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카법을 그대로 도입하면 성범죄자들이 학교가 적은 시골로 밀려나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현실대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세 분의 한번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 오늘 이 문제는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큰 틀에선 동의가 됩니다.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뭐 서구에서도 다른 해외에서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자체가요. 대단히 많은 걸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고요. 이 입법 예고된 법안 자체를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더 논의 수기한 뒤에 발표를 했던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익었다? 예. 아직 다 익지도 않으니까 뜸도 안 들었는데 뚜껑 열었다 이건가요? 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급해서? 그러니까 뭐가 급한지 모르겠네요. 한민 작가님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이 그 성범죄 거주자 제한 정책이 미국에서 먼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범 감소도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기타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M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취지는 동의.
지금 나온 이 법안은 반대입니다. 총론동의 강론 네. 물음표. 네. 그렇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가 안.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장윤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본방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거주 제한한다고 치는데 네. 활동 제한은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아마 시간 제약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입법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시간을 그러니까 밤에는 뭐 어떻게 한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는 들어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를 제한하더라도 먹고는 살려면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거주를 제한한다라는 취지는 네. 접촉을 제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주 공간에 한정해서 주거지를 제약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그렇다면 어떤 처분을 부과해가지고 그럼 일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서 24시간 그냥 완전히 활동을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다소 불분명한 것 제가 같습니다. 드리는 게 뭐냐면 활동 제한 부분이 없다면 맞습니다. 거주 제한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딘가 나가서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접촉할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도 접촉을 하고 그러면 거주 제한 의미가 뭐가 있는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활동 제한을 하면 거꾸로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혈세로 그 대가로. 그럼 사실상 가둬두는 거잖아요. 또 이거는. 네. 사실상. 그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 이건 뭐냐면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가족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냐? 왜냐면 조두수는 가족이랑 또 같이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살면은 혼자 들어가서 사는데 통제를 그냥 보통의 보호 수용 시설은 이중 처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아예 그냥 24시간 감시 체계에서 사실상 징역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또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주지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요. 그 거주지를 학교나 공원, 뭐 유치원 등 이런 교육 시설 등으로부터 떨어진 곳. 근데 처음에 이렇게 업무를 착수한 것 같은데 법안의 결과물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제시카법은 리포트 들으신 것처럼 학교로부터 뭐 500~600m 이런 제한이잖아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정 거주지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전에 있는 어떤 보호시설이 될지 새로 지을지는 아직도 물음표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권 제한의 해석에서 위헌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 논란의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 이제 뭐 룸살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지금 맞습니다. 개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영업의 자유의 어떤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주민들이 막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엄연한 현실이니까 거주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 이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찬성할지 반대할지 선택하기조차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이게 단가? 아니면 더 있다는 건가? 이걸 모르겠으니까요. 네. 단순히 거주 제한에 있지 그 사람을 어떻게 24시간 통제하는지 이런 말은 없고 사회에 내보내는 주되 한 공간 그곳에서만 살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좀 설익은 입법 예고 안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여기서 이제 추정이 가는 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일정 거주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 거주하도록 한다가 되니까 그러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을 기준 삼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해볼 수는 있어요.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혹시 활동 제한이나 그 활동 영역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얘기가. 아마 그런 논리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성범죄자들이 본인의 주거지로 미성년자나 뭐 이렇게 유인을 하거나 데려와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뭐 성매매도 그 공간에서 많이 한다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조두순이든 박병하든 이제 출소가 끝나고 왔을 때 엄청난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었죠. 네, 그거를 해소해주겠다라는 거에 방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못 낸 것 같습니다. 너무 설리갔다라는 거죠. 너무 설리갔죠.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거기서는 살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거기가 어디야? 그럼 어디서 살게 할 건데 그거는 미정이다. 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언뜻 들으면 좋아 찬성이라고 할 법한 이야기인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너무 구멍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주 제한을 했는데 임의로 이탈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아마
처벌 규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또 무제한할 수는 없고 지금 설계된 시스템을 보면 그거거든요. 이 사람 출소 전에 이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보니까 행영생활도 좋지 않고 하니까 좀 추가적인 보안 처물이 붙을 필요가 있다. 거주지 제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상을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성범죄 전력이 3번 이상 있는 자 중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플러스 그중에서도 이제 재범의 위험이 높고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인 건데 그럼 검찰한테 청구를 하면 검찰이 이 사람은 정말 거주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네라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면 거주지 제한을 하는 것 이상의 뭔가에 더 실질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방책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같이 논의된 게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부착과 또 준해서 얘기를 하면 전자발찌가 추적이 되잖아요. 추적되죠. 추적이 되기 때문에 거주 제한을 하는데 그 일시적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디 나간다 하더라도 추적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막지를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깊은 산속 골짜기에 지금 수용시설 새로 짓는 게 아니면 그 수용시설 주변에 또 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반발하죠. 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될 거니까. 지금 300명 선이라고 지금 대상. 그래서 이 제시카법이 처음 시작됐던 플로리다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가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랑 영상을 찾아봤더니 몇 개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 가족 이용 시설이나 학교를 피해서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살 곳을 찾기가 힘든데 몇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범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가들은 떠나기 시작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 반경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외딴 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40여 명 정도의 그 성범죄자가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데 20년 정도 됐대요. 그 마을의 역사가. 20년 동안 10명 가까이 10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집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플로리다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한동훈 장관께서 좀 어떻게 가서 보시던 어떻게 아니면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이 막 들고 나서 데모를 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수용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그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수감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2차 교도소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활동 제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게 하면 높은 장벽 저기 벽 둘러치고 절대로 여기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도 설득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활동 제한도 안 한 거라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더 데모하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지금은 활동 제한이 아니라 입법도 거주지 제한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 이름이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지금 없습니다. 아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새로 제정해야 되는 건데 법무부에서 붙인 이름을 보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제한의 대상은 거주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안을 보면 일단 사회적으로 조두순 우리 동네 살면 안 되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바로 옆인데 박병화 나온다고 이거 말이나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대답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동네 살지 않게 해줄게. 그럼 어디 사는 거야? 어디 사는 거? 그걸 새로 지을지 아니면 종전의 시설을 이용할지는 한번 논의해 볼게. 그러면 발표는 그 논의가 끝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항변거리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막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률이 되게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그걸 걱정을 하는 거, 주민들 걱정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 현실적인 방법을 찾자까지는 공통 분모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느냐를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게 충분히 뭐냐면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놓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리는 걸 내놓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본방에서 이제 관련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학적 거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화학적 거세를 그러니까 더 폭넓게 도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중대한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 짓고 하는 어떤 그 예산을 차라리 인력에 투입을 해가지고 맨투맨 감시 체계를 차라리 발동을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쳤나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번 이 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으니까 뭐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 법안 자체는 지금 사실 좀 현실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네. 근데 법무부 입장을 그냥 옹호해 본다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행동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왔다 갔다 외출도 금하고 그 시설에서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는다. 이게 이중처벌 논란에서 상당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건 수감이죠. 수감. 그렇죠. 수감이죠. 그러니까 보호감호제도가요. 의외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합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워낙에 논란이 되니까 그냥 폐지한 겁니다. 전두환 때 만들었던 이 법안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항상 아니 바로 사회에 내보내는 게 맞아라는 물음표를 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특히 아동, 강력한 살인, 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수용기간을 어떤 보안 처분의 성격으로 좀 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중처벌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제시카법이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미국에서는 2000피트 이게 어쨌든 국토가 넓으니까 돼요. 어쨌든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도록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안 돼요. 너무 촘촘하게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주지를 우리가 어디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호 수용 시설로 이렇게 좀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좀 중간 타협점을 찾은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실을 너무 쉽게 본 게 장례식장 하나 들어선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데 주민들이 네? 이런 수용시설을 자기 동네에 만약에 짓겠다라고 해봐요. 어떤 현상이 빚어질지. 그러면 그분들 그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설익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법원에서도 내가 무기징역형은 선고하지만 사형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다면 나는 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설시하는 판사들이 꽤 있거든요. 도저히 사회에 내보낼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현재 법에 따르면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20년 수감 이상을 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균형의 문제도 있어요. 오히려 훨씬 높은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분의 1인가를 또 복역해야 되는데 무기징역 받은 사람보다도 가석방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플러스 사회로 바로 내보내는 게 맞느냐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입법적인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렇다면 이런 입법 논의를 하는 건 사회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재범률이나 범죄에 있어서 어떤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인권 침해 요소는 상당히 큰데 그래서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또 차용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범이 있었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비 없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의 형법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주지 제한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단 처벌부터 강화해라예요. 처벌이 부족한데 그 이후의 일에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고 이것보다 처벌부터 좀 강화해줘라. 그럼 지금 그 말씀은 굳이 무슨 거주지라면서 수용시설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형량을 높여갖고 중성 범죄자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아예 나올 싹을 자르면 된다. 아니 이거 하나의 대안이 저는 좀 있지. 그렇게 생각, 좀 강경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법을 바꿔가지고 최고 네. 형량, 최저 형량 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방법으로 그런데 사실 비례의 논의는 원칙에 할 따르면 수 이게 있죠.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는 많죠. 왜냐하면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서 아예 그냥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일부 어떤 범죄 그리고 습성을 가지고 특히 아동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공유하고 동의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사회에 나왔을 때 당장 나한테 이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논의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떤 형사법적인 결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충분했느냐는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얘기 나오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통합인데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죠? 법을 바꿔서 못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중성 범죄자의 형량을 법을 바꿔서 네. 높여가지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상자로 만들면 만사가 해결이 되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약에 도입을 하면 네. 지금 수용 시설이 차고던 저기 뭐냐 부족하다. 넘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수용인을 넘어가지고 네. 이게 현실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면 계속 사람들은 축적이 되는 거니까요. 네. 정말 생명이 박탈될 때까지 구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 세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교도소들이 다 넘쳐나가지고 네. 일정 정도 이상의 범죄가 아니면은 아예 감옥에도 안 놓고 뭐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반응이 좋고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맥닐섬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섬. 네, 섬입니다. 섬을 아예 그냥 통으로. 성범죄자들의 알카트라즈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무시무시한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냥 생활 공간인데 성범죄자들만 모여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보건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들.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격리는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수감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총기나 이런 걸로 감시하지 않고 그냥 그 섬에만 생활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생활 1인 1실에 쓰면서 물론 미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인 1실에 쓰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면서 치료 프로그램에 같이 이제 병행하는 그런 시설이던데 찾아보니까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도 긴 시간 사회적 합의가 있었더라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내 세금을 저런 데 써야 범죄자들 그렇죠. 먹고 살리는데 써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그냥 나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비용이다라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M장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다 지금 실천자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 대안까지 되나요 이게? 이게 대안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섬을 하나를 통으로 우리 섬 되게 많잖아요. 네. 좀 많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데 너무 먼 얘기고 약간 그 만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영화가 떠오를까? 네. 그리고 압솔롬 탈출. 옛날 영화. 범죄자들이 이제 재사회화라든가 뭐 직업을 가지고 자기 네.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또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 조건이 물론 성범죄를 한 건 저질렀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진짜 프레디터라 그래가지고 중대 성범죄자들만 대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거주 제한이나 네.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 우리 사회 한편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덜컥 받는 것. 덜컥이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최종적으로 그 요구를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없앤 상태에서 발표를 하느냐. 그냥 아니면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부응하는 차원에서 일단 던지고 보느냐. 이 차이잖아요.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행정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은 행정가의 행동 패턴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의 행동 패턴이지. 이른바 이제 포퓰리즘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행정가들은 사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날 것을 아직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건 사실 이건 정치가의 행보인데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행정을 하셔야죠. 네. 그걸 오늘 결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숙고를 하시라. 네.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